상황에서 다른 나라 통화는 오히려 좀 강해지는데 한국의 원화도 원화는 강해지지 못하는 네. 혹은 오히려 조금 약해지는 예.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올해 경제 흐름을 정리해보면 참 극적인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 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잠깐 셀 아메리카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에브리싱 랠리, 모든 자산이 오르고 지금은 다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패턴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시나리오들은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경제 전망을 미국 경기 중심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지만 한때는 여의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채권 애널리스트였고 또 리서치 센터장이셔서 궁금한 게요. 사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미국 걱정이라고 하는데 네. 내년도 미국 경제 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연준에서 FOMC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내년 전망을 제 기억에 원래 1.8% 미국 잠재 성장률이 딱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2.3%로 아마 0.5%포인트를 상향 조정을 했죠. 12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 그 얘기는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감세 정책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론 경제라는 게 아주 좋았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그럼 중심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해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 위에 있다.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그 위에 있고 다만 실업률이 최근에 조금 잠재적인 실업률 모두 완전 고용이 가능한 실업률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그래도 인하하는 보험성으로 혹시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금은 낮추자.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낮춘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 미국 경제도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 실물 경제 차원에서의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 네.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좀 분기별로 나눠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잖아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사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글쎄요 어떻게 나오더라도 금융시장이 그거를 오랫동안 반영할 이슈일까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꽤 많이 그래도 거쳐가고 있고 어차피 또 임기 안에 그 판결이 뭔가 잘못되더라도 글쎄요 트럼프가 정책을 멈출 것 같진 않아서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미국의 기조는 어느 정도 그대로 가겠지만 그것이 경제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제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보세요? 단기적으로야 변동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럼 그 다음에 트럼프가 포기할 거냐? 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정책을 쓰겠죠.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목적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또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이슈라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파월을 트럼프는 진지게 자르고 싶었지만 스콧 베센트가 어차피 5월에 나갈 건데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워워 했던 거잖아요. 이번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 어쨌든 트럼프 친화적인 인물로 바뀔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지금 과연 경제에 혹은 금융시장에 좋은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는 지금 잠재 성장률 위에 있고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곤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미국의 원하는 2%보다는 위에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더군다나 연준의 판단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친 트럼프 인사를 내세워서 인하를 강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바라는 여러 가지 신뢰, 독립성 이건 당연히 훼손될 거라 앞으로 연준이 뭘 한다 그래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이 훨씬 더 크죠. 그 비용이 훨씬 더 커서 지금 오히려 트럼프도 걱정을 하는 것은 제가 트럼프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 했다가 시장이 연준 말도 이제 제대로 안 믿으면 뒷감당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친화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반대되진 않지만 말을 좀 듣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분을 더 앉히고 싶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감수한 책 제목도 사실 인플레이션의 습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년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장이라든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지금 걸려 있는 데다가 미국의 부채 문제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잡힐 것이냐에 대한 걱정은 내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리스크이긴 하죠. 연준이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교수님은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단계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는 맞습니다. 양상으로. 맞습니다. 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친 거죠. 일단은 탈세계화 혹은 뭐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가장 싼 지역에 공장을 이전하고 가장 싼 노동력을 써서 쉽게 우리가 물건을 실어 와서 이제 뭐 빵 찍어내듯이 팔아내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값도 쌌고 노동력의 임금도 쌌고 뭐 다양히 다 쌌는데 지금은 미중 갈등이 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공급망에 대해서 서로 선을 긋고 서로 네. 분리되고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겪었잖아요. 일본하고 반도체 소재 전쟁 네. 겪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때도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싼 물건을 일본에서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느 순간 이걸 막았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 이게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소재들은 국내에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생각을 미국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은 제조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중국 쪽에서는 그 어떤 핵심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우리 편 것들만 쓰게 하고 예. 쓰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효율이 올라갑니다. 비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올라가죠. 좀 더 비싸고 혹은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고 네. 혹은 조금 더 숙련이 덜 된 사람과 기계와 공장과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죠. 그게 네. 탈세계화라든가 공급망을 새로 재편하는 과정에서의 이슈이고요. 또 한 축은 아무래도 이제 통화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예. 통화량은 사실 구조적이란 면이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계속 바뀌지 않을 것들. 그게 지금 이제 기후 위기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식량 값이 비싸진다거나 네. 뭐 물값이 비싸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예요. 인구 구조도 그동안에는 인구 구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그동안은 계속 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슬로우하게 됐고 이미 중국하고 한국 이런 데 다 피크아웃 돼서 줄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저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돈을 빼서 생산을 멈추고 일하면서 저축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네. 그러니까 생산을 멈추고 이제 저축을 헐어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구 구조 자체도 노동력도 그러면 감소하니까 네. 임금도 올려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 구조 자체도 지금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높이는 예. 요인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갑자기 그렇다고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갈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동안에 계속 물가가 낮아져 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사회 구조적인 변화, 네. 결국에는 이제 분배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이슈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두고도 정치적으로는 진영마다 또 네. 해석이 엇갈리잖아요. 사실 네.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정부가 너무 돈을 풀어서 이 재정 낭비해서 그렇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이건 다 기업들의 탐욕 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여의도에 오래 있으면서 뭐 정치적인 색깔을 일부러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개입되면 투자 판단을 흐리니까요. 예,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나 금융시장을 볼 때는 그냥 그 자체를 볼 뿐입니다. 뭐 저는 어느 색깔이 어떤 쪽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죠. 근데 많이 풀린 것이 왜 풀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팬데믹 때문에 풀렸던 것이고 팬데믹 때 여러 소득이 네. 일단 멈췄잖아요. 정부가 돈을 꽂아준 거죠. 네, 멈춘 예. 거를 그렇다고 그거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걷어들여야 될 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자 지급 비용 이자를 발생. 갚기 위해서 그렇죠. 또 돈을 찍어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까지 갔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번 탐욕적인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실 ESG라고 해서 탄소 사용을 줄이는 네. 그런 정책을 쭉 펼치다가 팬데믹 터지고 나니까 다양한 그 로비를 통해서 예. 뭐 로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을 통해서 이젠 당분간 그래도 석탄을 써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 오르는 부분을 그대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킨 부분도 있고 또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른 것도 역시 이제 식품 기업들이 또 똑같이 가격을 전가했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뭐 기본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 그거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극대화했던 이윤을 네. 극대화했던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예. 근데 네. 미국의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도 결국 네. 지금 우리가 말씀한 그 이슈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전 장기 국채 금리는 지난 4, 50년 동안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경제가 좋을 때도 하락하고 나쁠 때도 하락했잖아요. 추세 출렁출렁거리면서 네. 계속 하락해 왔는데 앞으로는 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짧게 보면 4, 50년 이렇게 내려오던 게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제는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그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돈을 쓰려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이 누가 더 많은가. 아, 예, 거기에 따라서 싸게 빌릴 수 있고 비싸게 빌려야 하는 네. 문제지 않습니까? 지난 4, 50년 동안에는 아까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었고 저축이 늘고 일도 많이 하고 그 사람도 연금도 가입하고 네. 하면서 전체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쉬웠죠. 하지만 돈을 쓰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것도 별로 없었고 네. 뭔가 대규모로 공장을 지어야 될 일도 중국이 한창 뭐 공장 짓고 난 다음에는 뭐 미국이 공장을 지을 일도 없었고 중국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신흥시장에서도 공장을 지을 만한 나라들도 없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대규모 설비 투자 해봤자 새로운 거 뭐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뭐 그 비행장 짓고 뭐 이런 쪽에 사실 효율성이 별로 높지 않은 분야에 투자를 했던 뭐 네.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근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뭐가 바뀌었냐면 정부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민간 쪽에서 대부분 돈을 썼는데 정부가 갑자기 에너지 전환해야 되니까 네. 탈탄소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친환경적인 무언가들을 도입해서 만들어야죠. 거기에 또 AI가 네, 등장했죠. AI도 돈 써야죠. 기업들도 아까 공급망 재편 말씀드렸죠. 공장을 옮겨야죠. 근데 거기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팬데믹 때 힘들어진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수준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여전히 비용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정부가 써야 하는 돈이 이제는 정말로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예. 자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정부의 자금 수요가 너무 커져서 대신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해서 네. 저축은 더 이상 그렇죠. 옛날 같은 속도로 늘지 않고 조금씩 정체되거나 오히려 빼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정부는 돈을 더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금리는 앞으로 꾸준히 경제가 좋으면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나쁘면 지금처럼 생각보다 안 떨어지겠죠. 네. 안 떨어지고 또 좋으면 많이 올라가고. 정부 뭐. 쪽에 그 자금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말씀인데, 그 우리가 왜 픽스트 인컴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가 돌아올수록 더 높은 금리로 빌려서 이자를 내야 맞습니다. 하는. 그게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한 걸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의 60% 정도가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뭔가 생산적인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자를 네. 갚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정부의 부채 수준이 임계점을 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프랑스, 일본, 뭐 최근에 중국까지도 다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중이 다 100%를 훨씬 더 넘어가는 네. 그런 국면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라는 거는 결국 이 돈을 갚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도. 천조국이라는 미국도 지금 네. 국방비를 이미 넘어섰잖아요. 이자 네, 지급 맞습니다. 비용을.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처럼 경제가 좋을 때 사실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기를 더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나마 뭐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작년이라든가 올해처럼 그래도 경제가 잠재 성장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조금씩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네. 국채 발행을 좀 줄여서 그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더 빚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 아,
선거만 하면 맞습니다. 돈 안 쓴 정부가 그게 좌파든 우파든 지기 때문에 그 선거의 이슈 때문에라도 네. 계속해서 좀 부채를 늘리고 있는 아. 네, 지금 뭐 어느 쪽이 어느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 네.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많이냐 적게냐의 차이지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패턴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보통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네. 이거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는 1년이나 2년짜리 혹은 뭐 기준금리 이런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갑니다. 기준금리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네. 하는데요. 10년 혹은 30년 이런 긴 호흡의 장기 금리는 사실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와 물가, 30년 동안의 평균 네. 성장률과 물가 이걸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10년하고 30년짜리 평균이 그렇게 크게 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렇게 크게 잘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기대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혹은 3%포인트 가까이 많이 내릴 것 같다. 네. 그러면 그거는 반영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경제 자체가 지금은 괜찮고 물가도 연준의 목표인 2%보다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서 돈을 더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는 미래의 경제는 네. 더 뜨거워질 거고 미래 인플레이션은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뜨거워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한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시키고 그분이 정말로 강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다닌다면 네. 장기 금리는 아마 더 튀어 올라갈 겁니다. 더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정부 부채는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만기 되면 그 금리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예. 네,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더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트렌드 상에서 걱정은 없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리거나 네. 혹은 더 내리겠다고 강하게 당시 의장이 주장을 했을 경우에 하반기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더 커지면서 그 다음 해에 금리 인하를 못 하거나 혹은 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거리가 생길 리스크는 50%가 넘진 않지만 네. 그래도 꽤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 경계가. 예.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쉽게 네.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건 내년 한 번, 내후년 한 번이잖아요.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내리는 것을 추진했을 때 미래의 성장률, 미래 인플레이션 이게 뜨거워지면 장기 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갈 거다. 네.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가 거죠. 지금 미국의 금리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 한국의 금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예측해 보기 위한 수순이 네. 있잖아요. 근데 올해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인하하면 일렬로 인하하고 인상하면 일렬로 인상하던 그런 과거의 분위기나 패턴이 네.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달라진 것처럼 이제 느끼시는 느껴지는 이유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도 우리가 더 빨랐어요. 빨랐고 미국은 늦었습니다. 네. 인상 타이밍이 이번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저희가 먼저 했고 미국이 아마 저희보다 2분기에서 3분기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많이 올렸죠. 우리보다 많이 올렸고 우리는 많이 못 올렸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환율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100을 올릴 때 우리는 50밖에 못 올리고 미국이 100을 내릴 때 우리는 50밖에 못 내리는 네.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올릴 때 우리는 찔끔찔끔 올리니까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아.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처럼 미국이 많이 내릴 때 우리는 조금씩 내리고 쉬었다가 또 조금 내리고 그렇죠. 하니까 반대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달라졌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을 분석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이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국가 간에 좀 이렇게 다른 보폭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환율은 양국의 금리 차도 물론 중요한데요. 금리 차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환율을 움직이는 거 지금은 뭐 경상수지는 뭐 막대하게 흑자를 뭐 거의 30개월 연속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뭐랄까요 예전처럼 IMF 금융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네. 달러가 모자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달러는 많은데 그 달러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예. 생기는 환율, 그러니까 워낙 약세인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뭐 공장을 짓거나 하는 실제로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정부의 자금 수요라든가 아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수요도 물론 있지만 네.
금융 투자도 있는 거죠. 미국이 훨씬 더 AI 혁신 기업들이 많고 미국이 더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금융도 아예 미국에 투자하는 이런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러를 수출 기업들이 굳이 환전하지 않고 그렇죠. 쟁여두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수요까지 겹쳐지는 뭐 이런 국면이라서 환율이 이 정도 올랐으면 옛날 같은 위기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480원, 그러니까 20원 남았거든요. 1,500원까지. 이거 뚫고 올라갈까요, 내년에는? 저는 뭐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속도 조절이 하겠지만 말씀드린 그 큰 흐름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지금은 달러를 더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국면이고 또 아까 관세 협상 차원에서 또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서 뭐 속도야 조절되겠습니다만 방향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꽤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기보다 내년에 굉장히 변동성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 아니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방향일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한 달러 지수라고 하죠. 달러 지수는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 말씀하시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아까 원하는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결과물 때문에 기본적인 아주 묵직한 달러 수요가 생겨버렸잖아요, 국내에. 그래서 그게 조금 감당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 통화는 오히려 좀 강해지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다른 나라 통화 강해지는데 한국의 원화도 강해지지 못하는 원화는 강해지지 못하는 혹은 오히려 조금 약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될 걸로 일단 보시는 거네요. 당연히 달러 패권은 유지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저는 패권에 굳이 달러 패권의 숫자로 친다면 달러 패권이 100에서 아주 최대가 100이라면 100에서 조금씩 99, 98, 97 이렇게 내려오는 국면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패권의 강도가 약해지는 그 국면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 더 다변화하려는 수요도 생겼지만 그렇다고 달러 패권이 단기적으로 뭐 1, 2년 안에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은 했습니다만 일단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또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또 이제 환율 시장을 점검해 보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신동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